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기아 K4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차들을 봤잖아요. K3, K5, K7, K8, K9까지 봤지만 K4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K3가 단종됐지만 미국에서는 K3의 후속 K4가 나와서 이것으로 계속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디자인 때문에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K4 상당한 인기를 끌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훌륭한 자동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우리나라에도 혹시 판매될지도 모를 자동차이기도 하죠. 자, K4가 어떤 차인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이게 호박등이 들어오니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 없잖아요. 지금 스포티지만 봐도 호박등이 들어오면 이렇게 예쁩니다. 이 DRL이 호박등으로 이렇게 크게 켜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 기아는 미국에다가 차를 파는 메이커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 메이커다 보니까 이렇게 DRL 디자인을 하면서 이게 노란색으로 비춰졌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더욱더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아가 우리나라에서 볼 때 이렇게 느껴지던 차도 미국에 나오면 다른 자동차보다 훨씬 더 강인하게 느껴지도록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DRL은 아무리 커도 상관없거든요. 이걸 더 크게 만들어도 되고 그걸 노란색으로 심지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는 이미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기아차가 지나가면 누구나 눈길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양의 DRL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자인 잘했죠? 미국 시장에 딱 맞는 디자인으로 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거 왜 디자인 이렇게 했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야, 진짜 예쁘고 호박등이 정말 크기 때문에 차가 실제보다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K4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스포티지라든지 아니면 소렌토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차들을 보면 DRL 부분이 앞 유리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앞 유리 자체가 DRL이에요. 커버가 따로 있진 않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얘는 DRL이 안에 있고 그 위에 커버가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저렴할 걸로 예상됩니다. 커버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수리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껍데기만 바꿔 끼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아마 못해.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걸 파키스탄으로 보내면 그 형님들이 오늘도 형님 나오셨습니다. 다 고친 거나 다름없죠 하면서 이렇게 고쳐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고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고 한국에서는 안 돼도 미국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전체적인 느낌 어떠세요? 전체적인 느낌은 앞쪽에서 이렇게 강인한 느낌을 딱 주고 나니까 여기 블랙 하이글로시로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부분, 이것도 진짜 멋지죠. 야, 한국에 이런 차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측면으로 오면 이렇게 클래딩이 하이글로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차를 당당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최신 유행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 차는 세단이잖아. 지금까지 어떤 세단이 이렇게 클래딩을 갖고 있습니까? 클래딩을 갖고 있는 세단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최신 유행이다. 최근 들어서 많은 차들이 이 세단과 해치백과 SUV의 경계를 허물려고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하이글로시 클래딩을 더한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클래딩이 아래쪽에서 뒤쪽까지 쭉 이어지면서 차체를 굉장히 낮아 보이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차가 스포티하게 뒤로 쫙 뻗어진 기다란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아니, 멋지지 않습니까? 뒤에서 봤을 때의 이 느낌도 스타쉽 시그니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램프를 앞뒤로 적극적으로 붙여서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해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저는 처음에 이 차를 위장막 상태로 먼저 봤거든요. 근데 위장막 상태로 봤을 때도 차가 너무 예뻐 보였어. 아, 요거 우리나라에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 차가 안 나온 게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위장막 상태에서도 차가 예뻐 보였던 이유는 바로 요 지점 때문입니다. 뒷유리가 엄청나게 누워 있어요. 저 루프에서부터 뒷유리로 쭉 이어지는 요 라인은 이 차를 아무리 덮어놔도 숨길 수 없는 라인이거든요. 차체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차들은 보면 여러 가지 디테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앞쪽에 헤드램프 주변에 뭐 화려한 것들을 붙인다거나 이런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차가 예뻐 보이는 자동차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 사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들 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전체적인 양감, 전체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양감이 예쁘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한 자동차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단이지만 세단 같지 않은, 마치 스포츠 쿠페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뒷모양을 보여주죠. 진짜 멋지고요. 그리고 뒤쪽에 안타깝지만 오늘 썬팅이 되어 있진 않고, 그리고 리어 윈도우가 지금 프라이버시 글래스가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한 덩어리로 보여지지 않는데, 만약에 프라이버시 글래스가 여기 들어온다면 이게
커다란 하나의 유리로 비춰질 것 같아요. 뒤쪽 유리가 굉장히 길면 그럼 차가 더욱더 날렵해 보이고 더 스포티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세단이지만 세단 같지 않은 그런 효과를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부분은 이 각도, 그리고 이 각도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기울어 있는 이 부분이 힙이 빵빵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리어 펜더가 자동차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예를 들면 포르쉐 911을 봤을 때 예쁘다고 느껴지는 이유, 이게 포르쉐 911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그 포르쉐 라인이 예쁜 것처럼 이 차도 이렇게 엉덩이를 빵빵하게 만들어서, 야, 이만하다고? 참 어마어마한 그런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약간은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바퀴와 뒷바퀴의 라인은 일직선이에요. 이 뒷바퀴가 정말로 옆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있는데 튀어나와 보일 뿐이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포르쉐 같은 차는 실제로 뒷바퀴가 옆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더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뒷바퀴가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일직선인데 펜더가 나와 있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 비밀은 이쪽 펜더가 나온 게 아니고 이쪽 윗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윗부분을 뒤쪽을 깎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으로 왔을 때 이 선반이나 이런 것들이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펜더가 더 튀어나온 걸로 이렇게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죠. 되게 참신하지 않아요? 야, 진짜 스포츠카 비율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구나. 진짜 디자이너의 역량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실물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이게 튀어나왔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뒤쪽에서 보면 이 루프가 빵빵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푸조의 더블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런 느낌을 주는 루프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예쁜가? 뭐 꼭 필요했던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에 파노라믹 선루프를 갖고 있어서 앞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루프까지가 하나로 쬐까맣게 이어져 있는 이런 라인도 차가 더 스포티해 보이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를 정말 쿠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매끈하죠. 정말 쭉 이어지는 것 같은 완전히 슬릭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도 묘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없애는 거. 근데 이 방법이 저는 유일한 방법이었나 싶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가성비 방법으로 이런 형태로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죠. 사실 우리 냉장고 문을 생각해보면 쉬워요. 냉장고 문을 만약에 이렇게 연다고 생각하면 좀 불편하잖아. 냉장고 문 이렇게 열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맞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 전까지 이렇게 만든 차들이 다 망했다는 거. 이렇게 되는 차 중에 잘 된 차가 없어요. 예를 들면 CHR 잘 안 됐잖아. 그리고 쉐보레 스파크도 이렇잖아요. 근데 기아는 이제 앞으로 거의 모든 차들을 다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게 살짝 기대도 되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계속 이걸 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잘 팔리나? 라는 거는 기아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게 맞는가 하는 고민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램프도 멋있다. 그죠? 뒤쪽 램프 멋지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멋지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약간 측면에서 오는 차들도 이 차가 브레이크 램프를 밟았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뒤쪽으로 왔으니까 한번 트렁크를 보도록 하죠. 이 차는 생긴 건 해치백 같고 쿠페형이지만 뒤쪽이 이렇게 해치로 열리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쉽지만 얘는 트렁크 모델입니다. 그리고 수동이에요. 아니, 이게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자동인 척 할 수 있어요. 자동 같았지? 그리고 이렇게 문 닫을 때는 남들 안 볼 때 이렇게 샥 이렇게 가시면 아무도, 약간 현대 기아는 요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골프백이나 이런 걸 실었을 때 이렇게 눌리거든요. 눌리면 이게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모든 차가 이랬지만 요즘은 이러지 않거든요. 유일하게 현대 기아 그리고 일본 차들만 하고 있는데 요걸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요 형태는 토션 스프링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토션이거든요. 여기 토션이 있어서 이 스프링이 꼬이는 형태로 열리고 꼬이는 형태로 닫히고, 지금은 초반이니까 이렇게 슉 올라오는데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게 점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이만큼밖에 안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션 스프링이라는 거는 내구성이 너무 약해서 이 코일형 스프링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하면 이런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여기 케이블들도 조금 더 노력해서 이 안에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물론 뭐 유지보수를 생각하면 이게 더 맞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팔 때 차가 좀 깔끔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넣어주셔야 된다. K4 너무 저렴하게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야 이거 뭐 에어 인테이크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뚫어놨는데 이게 지금 GT 라인이긴 하지만 터보 모델은 아니어서 이 에어 인테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덮어놓고 있어요. 근데 아마 어쩌면 요거 나중에 열어서 여기에 에어 인테이크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튜닝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좀 식혀주는 용도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나름 괜찮은데요? 약간 엔진룸 한번 열어볼까요? 얍. 아 무거워 아 무거워. 당연하지만 스프링이 없고요. 이렇게 막대기를 올려야 돼. 지금 1.6L 자연흡기 엔진을 갖고 있는데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라서 사실 엔진의 신뢰도는 상당히 있는 편이죠. 근데 현대기아가 엔진룸 안에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손봐줄 때가 좀 됐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날아다니는 건 좀 그렇죠. 사실 이거는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품질 수준이 우리가 느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정도의 품질 수준으로 조립이 됩니다. 미국스러워요. 야 이거 한국으로 수입 못하겠다. 요거를 이런 상태로 나온다는 게 진짜 그럼에도 이 차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행 성능일 텐데, 이런데 보면 이렇게 서스펜션 마운트를 보통 링 같은 걸로 끝내거든요. 근데 이 부분하고 이 차대하고 연결을 시켜서 서스펜션 마운트를 좀 더 보강하는 걸 볼 수 있네요. 도대체 얼마나 차를 잡아 돌리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아무튼 미국이니까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핸들링 성능, 서킷에 달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까지 중요하게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너무 멋있죠. 마치 날개가 펼쳐지듯이 마치 예전 BMW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예전 BMW 7 시리즈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크롬으로 해서 윙처럼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사이드 미러를 붙이는 거, 이게 예전 7 시리즈. 그 이후로 지금 기아가 K9을 넣으면서 거기다가 넣기도 했고, 그 이후에 많은 기아차들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여기 근데 살짝 여기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아 글렌데일에서 이 차를 빌려왔거든요. 기아차 공식으로 빌린 게 아니고 여기 로컬 딜러십에서 빌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 차가 얼마짜리냐, MSRP 옵션 붙여서 27,245불, 3,790만 원입니다. 3,790만 원? 이건 핸들링까지 포함된 거고요. 아니 깜짝 놀랐네. 여기 위에 요걸 보면은 훨씬 더 저렴하죠. 25,000불. 그래봤자 3,500만 원? 아무튼 상당히 비싼 차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기아차 싸서 사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기아나 현대나 미국에서 예전에는 저렴한 자동차의 대명사, 무이자 할부 100개월을 해주는 자동차,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졌었는데, 사실 저만 해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할부가 안 되는 사람들, 크레딧 낮은 사람들이 현대차는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대 기아가 저렴한 차가 아니고 굉장히 비싸더라도 사는 차로 돼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차 굉장히 비싼 차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뒷좌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시트백이 EV6라든지 이런 차들에서 봤던 그런 시트백이네요. 약간 우리가 ET목이라고 얘기했던, ET 헤드레스트라고 했던 그런 헤드레스트 갖고 있고요. 나름대로 손잡이가 될 수 있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잡이 아니라 옷걸이에요, 이렇게 기아에서 얘기하시던데, 이걸 누가 옷걸이로 써? 손잡이로 더 많이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시트는 직물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직물 시트 패턴이라든지 이 질감을 그런대로 잘 만들어서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의 뒷좌석이 열선도 없고 통풍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물인 게 훨씬 더 미국 사람들한테 좋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 가격이 저렴한 차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물 같은 게, 여기는 그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그물 하나도 원가 절감을 했다는 거죠. 원가 절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자동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팔걸이 같은 거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런 대로 제대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합니다. 룸램프도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차는 사실 K4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뭐였어요? K3였잖아. 숫자가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얼마? 무려 490만 원 정도, 거의 500만 원 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차 급이 바뀌었다는 뜻에서 K3가 아니라 K4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 뭐 일견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비싼 자동차가 됐고, 그에 비해서는 정말 K3보다 월등히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차는 지금 3,500만 원짜리 차지만 가장 저렴한 트림은 LX 트림이라고 해서 2,900만 원 정도 합니다. 2,900만 원이면은 사실 우리 기준에서는 역시 비싼 차 아닌가? 라고 생각되겠지만,
보면 미국 기준에서는 그 정도면 엔트리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이 원가 절감을 원 없이 하는 적이 보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까지 원가 절감을 했어? 2열 열선 시트도 없다고? 여기 수납 공간 있고 여기는 당연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없네. 좀 이상하죠? 공조장치 에어벤트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옵션이어서 빠졌나 봐요. 이게 3,500만 원짜리 차인데 어떻게 이 옵션이 없지? 아무튼 공기가 나와야 되는 구멍을 굳이 막아놨네요. 그리고 이걸 돈 받고 팔아? 야, 장사가 다 그런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새로운 장치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나오는 바람을 여기로 나오게끔만 하는 건데 그걸 옵션으로 한다. 그건 좀 섭섭하게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뒷좌석을 봤을 때 뒷좌석에 머리 공간을 보면 이 차의 천장을 보면 양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마치 이렇게 일부러 디자인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실제로 실내에 들어와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는 머리가 파여져 있고 가운데는 낮고 여기 또 파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장도 위에 철판과 마찬가지로 여기 머리 공간을 살짝 팔았는데, 야, 이거 정말 머리 공간에 1인치까지 찾아낸 걸 볼 수 있네요. 머리가 닿지 않고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하면 살짝 닿는 정도? 많이 닿지는 않는 정도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소형차들을 어지간하면 머리 공간이 나오게끔 디자인해도 될 텐데, 유럽 같으면 이 머리 공간이 없는 것을 못 참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거 못 참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참을 수 있는 것 같아. 미국 사람들 기준에서는 뭐 어차피 뒷좌석 앉지도 않을 건데 머리 공간 없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런 식으로 머리 공간 아슬아슬하고 그럼에도 장거리 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무릎 공간 넉넉하고 어깨 공간 넉넉하고, 근데 약간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 뒤쪽으로는 조금 좁다라는 느낌이 들고 앞쪽으로는 여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도 사실 숨은 1인치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어요. 어깨가 가장 좁고 팔은 약간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 네 몸 부분은 좁아도 돼, 이쪽이 넓으면 돼 라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와 있다니까. 어깨는 여기 딱 맞고 손은 여기 벌렸을 때 딱 맞아요. 야, 이렇게까지 딱 맞췄냐? 마치 사람이 들어가서 딱 앉은 다음에 거기다가 석고 같은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테두리를 만든 것 같은 정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타이트한 바지 같은 거 입으면 야, 입고 꿰맸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에 사람이 앉고 꿰맨 것 같은 정도로 딱 맞춰놨습니다. 머리 공간도 딱 맞고 어깨 공간, 팔 공간 정말 딱 맞춘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좋은 쪽으로 말하면 아늑하게 몸을 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나쁜 쪽으로 말하자면 타이트해, 좁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은 여기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운전하면서 앞좌석의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채연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요 톤이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런 톤 아니야? 특히 아저씨들. 한영이가 좋아하는 K4 시승, 약간 그런 톤이잖아.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 자, 아무튼 지금 굉장히 독특한 장소에서 독특한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자연 환경이 너무나 멋져요. 이런 환경에서 사실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제대로 예쁘게 보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존재 자체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저게 뭐가 있는데 저 차가 뭐 서로 구별되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 차가 그 차 같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자동차들은 좀 커 보이고 자동차의 작은 디테일까지도 잘 보이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미국에 오면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인데 엄청나게 작아 보여요.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 차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이 미국에서는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K4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DRL을 가지고서 이 차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다른 어떤 차하고도 비슷하지 않은 형태를 갖고 있어서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라도 실루엣이 보였을 때 아, 저건 기아 K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글렌데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글에서는 음성인식이 지원되지 않네요. 아니, 왜 기아인데 한글 음성인식을 지원을 안 해? 음성인식이 한글은 지원되지 않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미국에 사시는 한인 교포님들 많으실 텐데 한번 기아에다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일단 센터 디스플레이가 너무 마음에 드네.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사실 디스플레이가 크면 비용 뭐 얼마 들겠어요. 디스플레이 요만한 거 무슨 TV가 요즘 얼마야. 32인치 모니터 20만 원이면 사죠. 요즘 디스플레이 값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12.3인치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12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진 터치패드, 그러니까 중국산 패드 같은 걸 놓고 보면 12.3인치로 얼마예요? 불과 10만원 1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 안에 프로세서도 들어있고 안드로이드 OS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모든 걸 다 넣고서 20만원이 안 넘는 것들을 수두룩하게 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사실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이 차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거보다 더 비싼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가죽으로 감싸 놓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비쌀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가죽으로 감싸 놓은 인테리어보다 더 비싸게 보이는, 더 시선을 많이 사로잡는 거,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크게 사용하고 그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건 그 어떤 투자보다 더 효율이 높은, 적은 비용으로도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지금 K4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크게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렇게 고급화를 크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첨단 이미지로 차의 고급감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아주 좋은 것 같네요. 굉장히 똑똑한, 정말 옳은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자체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디스플레이에 집중이 된다는 건데, 그 안에 내용이 나쁘다면, 그 내용이 형편없다면 차의 나머지 부분을 아무리 고급스럽게 꾸며도 그로 인해서 차가 저렴해 보인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인테리어의 이런 요소들이 그렇게 정말 고급스러운가? 약간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죠? 자, 들을 수 없고 이런 거나 들어볼까요? 컴다운 하게 되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음악에 들어간다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여기 사라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그렇게 큰 영역을 차지할 일이 아닌데 이 전체를 풀스크린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풀스크린으로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가 싶어요. 내비게이션과 음악은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은 요만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스마트 패드를 작동시키듯이 작동시키면 안 되고, 사실은 이건 자동차를 위한 인터페이스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를 위한 인터페이스로 충분히 잘 만들어졌냐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조화롭게 같이 사용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맞나? 요거 생기 넘치는 숲 이만하게 보여주는 게 맞아요? 이 인터페이스가 옳아?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보여주지 말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AVN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의 약자인데, 근데 사실은 그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오디오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내비게이션을 켰다면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끌 수 없이 항상 한 곳에 떠 있어야죠. 여기 뜨든가 여기 뜨든가 어딘가는 항상 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번에 다른 곳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찾기 위해서 운전자가 잠깐만 내비게이션 어디 갔지? 하고서 당황하게 만든다는 거, 요게 현대기아가 모두 반드시 풀어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차 뭐 강력하게 주행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고요. 야, 저걸 저렇게 간다고? 그렇지만 조금 달려보면 이 차 지금 CVT를 갖고 있는 차네요. 지금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시프트 다운을 할 수 있는데, CVT를 갖고 있는데도 마치 기어가 시프트 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그런데 확실히 CVT다 보니까 변속이 되면서 툭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고 변속되는 느낌만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제 슬슬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차가 우리나라 나왔을 때 제대로 팔릴 것인가? 아마도 기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소비자들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제발 좀 팔아줘, 내가 살게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보편적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차가 과연 한국에서 팔릴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울 것 같으냐면 일단 엔진이 조금 약해요. 이 차는 2.0L 자연흡기 엔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CVT 변속기를 달고 149마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149마력이라면은 소나타 수준이니까 그렇게까지 못할 수준은 아닌데 그럼에도 확실히 넉넉하다까지는 아닌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VT라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차는 뭐 제대로 달려보진 못했지만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링크라고 해서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멀티링크라도 잘 만들어야만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링크라고 해서 그냥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만든 토션빔이 멀티링크보다 낫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어떤 차가 토션빔이고 어떤 차가 멀티링크였어요? 아반떼 MD, 그때 당시 신형 아반떼가 토션빔이었습니다. 그 전 아반떼 HD 멀티링크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멀티링크였던 차가 토션빔으로 바뀌면서 서스펜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멀티링크였던 차가 토션빔으로 바뀌는 사례가 꽤 있었어요. 그러면서 승차감이나 다이나믹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차는 지금 멀티링크라고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주행해 본 바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게 이래서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 차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멀티링크를 넣어줬으니까 뭐 이건 플러스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운전한 바로는 리터당 5.0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작잖아. 사실 요거는 3시간 동안이니까 아마 저희가 탔던 것 뿐이 아니고 저희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탔던 것에 대한 합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의 연비는 요걸로 봐서는 안 되고요. 사실 이 차의 연비는 복합 연비 14에서 15km/L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나름대로 괜찮은 연비인 것 같기도 하고요. 타이어 공기압 51? 이거 실화냐? 제가 승차감이 멀티링크지만 좋은 건 아니네요 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타이어가 모두 다 정확하게 딱 맞춰줬는데 어떻게 맞춰줬냐면 51에다 맞춰줬어요. 타이어 대단한데? 51이라도 안 터지는구나. 야, 좋다. 신기하네. 아무튼 미국 사람들 정말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아마도 우리나라에는 팔리지 못하겠죠. 우리나라에 나오는 차는 아닐 텐데 그럼에도 이 차를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차랑 거의 비슷한 차, 전동화된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델은 아마도 EV4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 텐데 EV3가 우리 생각에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로 아마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EV4는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EV3는 그래도 SUV잖아. EV4는 EK4를 기반으로 하는 세단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보다 더 저렴한 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차에서 보이는 이런 요소들, 이런 디지털 디스플레이들, 그리고 이런 기능들, 이런 핸들, 이런 것들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요 기어 시프터, 요거는 전동화되면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컬럼식으로 당연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요 아쉬움도 사라지게 될 거고, 요 인테리어에서 여기 요 아쉽던 요런 부분들도 당연히 개선이 돼서 더 좋은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마도 EV4가 나오게 되면 EV3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전동화 전환을 정말로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일단 K4를 지금까지 시승해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나왔을 때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들 상당수가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K4를 시승해 봤는데요. 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게 만들어진 자동차인데요. 자부심이 정말 뿌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미국인들이 이 차를 보면서 야, 이제 예전 기아가 아니구나, 기아가 정말 변했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기아는 예전에 처음 미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구나, 정말 잘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됐는데요. 사실 이런 발전 속도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 K4의 좋은 점들 잘 받아들이고 아쉬웠던 부분을 잘 바꿔서, 그래서 기아 EV4가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